남편을 위한 요리를 하고, 나는 물론 안 했지만 그런 걸 하는 전업주부들이 애를 돌보지를 못해. 전업주부들이 애를 잘 돌볼 것 같잖아. 돌보지를 못해.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가사노동 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못 돌보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들이, 전업주부들도 애들을 한 4시간씩이라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벌고 일을 처리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업주부들에게도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나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칭찬을 해요. 이스라엘의 육아법을 참 많이 칭찬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애가 태어나면 무조건 6개월인가 1년이 지나면 공동육아를 해. 엄마가 일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아이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낮 동안에는 공동교육을 하는 거야. 아주 아기 때부터 국가에서 타가시설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돌보는 거야. 그게 키부츠 제도 아니야. 그렇게 칭찬하는 키부츠 제도에 애들 그렇게 데려다 키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이스라엘은 낳기만 해라. 국가가 키운다. 그거야. 그래서 이 애들이 태어나면요. 그게 왜 필요하냐. 사실 봐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제도예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하게 된 데는 그 힘이 있어. 뭐냐.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 환경,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부모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직장이 좋지 않거나, 계속 맞벌이를 해야 되거나,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아이의 출생 환경이 달라지는 거야. 성장 환경이. 이 아이가 어떤 지능을 갖고 태어났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지 관계없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아이의 미래가 바뀐다는 거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초장부터 애를 태어나면 바로 데려다가 공동육아를 해버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교육을 다 해주는 거야. 무슨 뭐 가베니 뭐니 이런 것들 있잖아. 무슨 손가락으로 동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라고. 아이들의 영아 시절에 재능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애들 똘똘하게 키우는 거라고. 그게 이스라엘식 육아예요. 근데 왜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그지처럼 무상으로 받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만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뭐 선택된 백성이라고 칭찬하면서 어려서부터 애들 공동육아하는 그런 좋은 제도는 왜 설명을 안 하실까? 대한민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나는 그게 늘 궁금해. 이스라엘에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찬할 만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타가시설을 운영하면서 키운다는 얘기는 왜 안 해? 이게 왜 안 한지 알아요? 이거 안 한데 역사적 뿌리가 있어. 왜? 옛날에 그 1989년까지는 세계가 양분되어 있었잖아. 세계가 양분되어 가지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로 나눠서 싸움을 했잖아.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부 타가시설을 운영을 했어.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타가시설을 운영을 한 거야. 같은 개념이야.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성장 환경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이 아이들을 자극하고 아이들의 모든 재능을 국가적인 자원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타가시설을 운영을 한 거야.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가르쳤냐. 타가소에서 애들을 뺏어가고 엄마로부터 애들을 분리시키고 엄마의 노동력을 착취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공동육아한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예. 이스라엘에서 공동육아 타가시설을 운영했다는 얘기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그게 공산당이 타가소 운영한다고 막 교과서에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애들 타가시설에서 키운다는 얘기는 차마 말을 안 했던 거죠. 참 꼼꼼한 새끼들이야. 그러면서 우린 이제까지 서양에서 애기를 낳으면 무조건 애 하나당 몇십만 원씩 주는 거 몰랐잖아. 그죠?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무상급식 때 내가 야,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자 그랬어. 그랬더니만
그때 미국인가 캐나다의 어떤 시청자가 아니 어떻게 무상급식을 하느냐는 학교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밥을 먹이냐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이었나봐. 미국 시청자가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애들한테 똑같은 걸 먹이느냐. 아이들이 그 개별적으로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애들의 식습관이 다른데 먹기 싫은 것도 있고 근데 일방적으로 나눠주고서 그걸 먹으라 그러는 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냥 애들한테 30만원씩을 주고 부모가 알아서 도시락을 싸오게 한다. 부모가 알아서 도시락을 싸온다는 거야. 싸준다는 거야. 대신 도시락 값을 30만원씩 준다는 거야, 나라에서. 그때 처음 알았어. 우리는 밥 한 끼, 그거 애 하나당 6, 7만원 그 급식비도 국가에서 주냐마냐 해갖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외국은 아이들이 하나 다 개별적으로 뭐 그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종교도 그러니까 이슬람 아이들이 돼지고기 못 먹는데 돼지고기가 나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은 돈 30만원 주고 부모가 알아서 도시락을 싸우게 한다는 거야.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아이들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애들을 셋 넷만 낳아도 그 얼마가 나와? 애가 넷이면 120만원이 나오는 거야. 30만원씩만 받아도 120만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왜 입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애를 입양을 해도 돈을 줘. 그걸 양육비를 줘. 외국의 애들 입양하는 집 보면 입양 많이 하잖아. 입양한 부모에게도 국가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애들을 입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만 키우면서 놀고 먹는 부모들이 있다니까. 직장을 뚜렷이 가지지 않고 애들을 많이 키우면서 국가에서 양육비 받아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 기가 막히죠. 서양은 그래. 근데 우리는 그까지 그 어린이집 보조 몇십만원 주는 거 가지고 어린이집 보조 몇십만원 주는 걸 가지고 지금 워킹맘 전원맘으로 쌈 붙이고 그래서 분열시키고 어린이집 그 폭력 동영상 조직적으로 유포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분열, 이간, 불신감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선생들이 있죠. 그러나 더 많은 선생님들은 오늘도 노력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로 모든 어린이집 원장들, 어린이집 선생들이 다 똑같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박근혜의 던지기 공약 때문에. 막 던진 무상보육 공약을 주워 담기 위해서? 라기보다 박근혜의 막 던진 공약으로 돈이 없어. 그 돈을 누구더라 내라고 재벌들한테 세금을 거두라 그러니까 이 재벌 새끼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뻥을 까고 있는 거야. 어린이집 폭력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박근혜가 무상보육을 했어. 그래서 무상보육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 그런데 이 무상보육 예산이 모자라. 그러니까 세금이 모자라.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 아예 세금 거두라는 얘기를 못하게 하자. 그래서 무상보육을 없애자. 그래서 지금 조중동이 나서가지고 이 무상보육 없애기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나 어저께 알았잖아. 어저께. 도대체 왜 이 어린이집 동영상을 저 여론조작단 저 새끼가 왜 뿌릴까? 어제 알았어. 어제. 내가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거 동영상 뿌리는 놈이 여론조작단이다. 내가 추적했던 놈들이 이걸 뿌리고 있더라. 뭔가 수상하다. 그 목적이 세상에 무상보육 없애는 거였어. 박근혜 던지기 공약. 그 던지기 공약에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거 아까워서 지금 어린이집 폭력 동영상을 돌려가지고 그 웬만한 부모들이 애 어린이집 안 보내게 하고 그리고 무상보육 폐지론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그러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돼? 망치 부인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된다 손. 망치 부인이 얘기한 게 지금 한 3주 동안 얘기한 게 딱 아다리가 맞는다. 아다리 1번 말인가?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모자이크가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 같다. 알아듣겠지?
이 다다다다다 맞아 떨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왜 저 새끼들이 저렇게 어린이집 동영상 저걸 퍼돌릴까? 그게 수상했다니까? 근데 채널A TV조선을 보면 놈들의 방향이 보여. 채널A TV조선을 보면 놈들의 방향이 보여. 아, 이것들이 지금 무상급식, 이게 무상보육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거 부자 세금 정상화할까봐 저런 짓을 하는구나. 딱 감이 오더라고. 예. 자, 그러면서 하던 얘기 중요한 단어. 여러분 요즘에요, 굉장히 부자 증세란 말 많이 해. 그지? 부자 증세. 그러면서 오바마가 부자 증세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걸까요? 부자 증세라는 말과 부자 감세 철회라는 말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주장하는 건 부자 증세가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혼동 없이 씁시다.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이 주장하는 건 부자 증세다 아니다. 아니에요. 부자 증세가 아니야. 부자 증세라는 말은 미국처럼 부자들이 원래 세금을 잘 내고 있었는데 더 걷는 게 증세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이만큼인데 이명박 때 깎아준 거야. 그 깎아준 세금으로 지금까지 계속 온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세금을 증세하라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라는 거야. 부자 세금 정상화. 다 같이 써봅시다. 우리 서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요? 부자 세금 정상화. 뭔 말인지 알겠지? 부자 세금 정상화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한테 그만큼을 더 내라고 막 괴롭히는데 우리가 낼 게 어딨냐고. 앞으로 우리는 부자 증세,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부자 증세 아니야. 부자 세금 정상화야. 이 표현을 써야 돼. 부자 감세 철회. 다 알아듣는 말 같지? 못 알아들어. 특히 우리 벌레들은 못 알아들어. 부자 감세 철회라는 말 못 알아듣는다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똑바른 표현을 써야 돼. 누구나 알아듣는 말. 부자 세금 정상화. 알아듣겠지? 어때? 부자 감세 철회라는 말과 부자 세금 정상화라는 말, 어느 쪽이 더 편해? 어느 게 더 선명해? 부자 감세 철회라는 말과 부자 세금 정상화라는 말, 어떤 말이 더 선명하냐고. 부자 세금 정상화. 이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준 걸 정상화란 얘기야. 중요한 표현이지. 아이, 나 이거 오늘 아침에 머리 감다가 깨달았잖아. 부자 세금 정상화야. 세금 정상화. 부자 세금 정상화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부자 증세가 아니다. 니네들은 돈 그렇게 쳐가지고 왜 세금을 제대로 안 내냐? 부자 세금 정상화라는 거다. 이발, 이렇게 싸워야 된다. 자, 그러면서 가만 있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그 봐야 될 동영상이 있죠. 예, 이쯤에서 봐야 될 동영상. 오늘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갖고 좀 방송이 산만하죠. 미안해요. 내가 지금 막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 상태가 조금 산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예. Today, we are the only advanced country on earth that doesn't guarantee paid sick leave or paid maternity leave to our workers. 43 million workers have no paid sick leave. 43 million. Think about that. And that forces too many parents to make the gut-wrenching choice between a paycheck and a sick kid at home. So I'll be taking new action to help states adopt paid leave laws of their own. And since paid sick leave won
where it was on the ballot last November, let's put it to a vote right here in Washington. Send me a bill that gives every worker in America the opportunity to earn 7 days of paid sick leave. It's the right thing to do. The right thing to do. Of course, nothing helps families make ends meet like higher wages. That's why this Congress still needs to pass a law that makes sure a woman is paid the same as a man for doing the same work. Missed, it's 2015. It's time. We still need to make sure employees get the overtime they've earned. And everyone in this Congress who still refuses to raise the minimum wage, I say this.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a year, try it. If not, vote to give millions of the hardest working people in America a raise. 막 허탈하지. 어? 막 허탈하죠. 와, 띠바띠바. 띠바띠바 씨. 어? 에이 띠떼들아 띠떼들아. 막 비교되잖아. 왜 그 남의 집 아버지는 돈 많이 벌어고 우리 아버지 돈 못 벌어올 때 그 허탈감 못지않은. 근데 이게 중요한 영상이니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날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들의 유급 병가나 저기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4,3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유급 병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4,300만 명이. 생각해 봐라. 어? 월급과 집에 두고 온 아픈 자녀를 두고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괴로워하게 된다. 때문에 전국에서 유급병가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자, 그럼 여기서 유급병가라는 게 뭐야? 유급병가라는 게 뭐냐면 병이 나서 휴가를 쓸 때 그 병이 나서 휴가를 쓰는 그 병가를 쓰면 월급이 깎이는 거야, 수입이. 그래서 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집에 몸이 아플 때나 아픈 가족을 두고 나온다. 그러니 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유급 병가를 줘서 한마디로 아플 때 쉬어도 월급을 깎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1월에 성과를 봤던 것처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곳 워싱턴에서도 투표를 하자. 미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대 7일의 유급병가를 의무화하자.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 물론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임금 인상만큼 좋은 건 없다. 때문에 여성 노동자도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여전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 미국도 남녀 간의 임금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임금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벌써 2015년이다. 때가 됐다. 여전히 초과 근로수당 보장이 숙제로 남아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다. 1년에 1,600만 원보다 적게 받고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봐라. 못하겠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을 올리도록 투표하라. 아, 지금 오바마더러 닥치라 그런 거야? 일단 닭을 갖고 와. 그래야 치지. 일단 오바마를 한테 닥치라 그러려면 닭을 갖다 줘야지. 닭을 갖다 주고 치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럼 우리나라는 또 이게 동영상을 오바마 박근혜 신년 연설 비교해봤더니라는 영상이 또 있네.
아, 이건 직격탄인데. 아, 이건 너무 치명적인 영상인 것 같은데. Hey, it's me. Okay, good. I thought it was Molina again. He won't stop calling and asking. 지난 16일 자, 잠깐만요. 여러분,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노약자들은 잠시 그 화면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Hey, it's me. Okay, good. I thought it was Molina again. He won't stop calling and asking. 지난 16일 미국 백악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2006년 종영한 인기 미드 웨스트 윙의 대통령 역을 맡았던 마틴 신과 비서실장을 연기했던 앨리슨 제니 등이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홍보 전략을 논의합니다. 백악관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든 패러디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73만이 넘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국정연설에 대해 질문하라는 링크가 붙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각 이슈마다 답변할 실무자들의 트위터가 모두 공개돼 있고 해시태그를 달아 질문하면 최선을 다해 답변할 테니 참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지난 몇 주간 백악관은 유튜브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노무현 If 때 you think 일을 about 하죠. what's already happened just in the last month, in addition to major initiatives around immigration, around Cuba, around climate change,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bread and butter issues for middle-class families all across America. 반면 청와대의 SNS는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시만 한두 차례 홍보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력을 다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 부자 증세로 중산층을 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녀 보육을 국가 경제의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며 5세 이하 자녀 1인당 연간 3,000달러의 세액공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And let's close the loopholes that lead to inequality by allowing the top 1% to avoid paying taxes on their accumulated wealth. We can use that money to help more families pay for child care and send their kids to college. We can achieve it together.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처방 대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등 지난해와 똑같은 구호만 외쳤습니다. 경제를 무려 42차례나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불과 기자회견 며칠 뒤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며 연말정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들끓었지만 사전 설명이나 설득도 없었습니다. 이해를 또 못했대요. 오바마 대통령은 종교적 소수자와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문엔 인권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두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번엔 의사당 연설이라 기자들의 질문이 없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50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은 추가 질문을 하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캐묻고 오바마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국민들은 유튜브에서 대통령의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당시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을 향해 질문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일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Anybody?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이와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 동안 기자회견을 연 횟수는 단 2번. 기자들의 추가 질문 기회는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고 싶은 답변만 했고 이번엔 기자에게 청와대 출입하면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핀잔까지 줬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유튜브에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만 올라와 있을 뿐 질의응답 영상은 없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며 소통에 공을 들인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의 말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난 더 이상 출마할 선거가 없다며 남은 2년간 내 유일한 어젠다는 최선이라고 믿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요 의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남았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요즘에 가장 쇼킹한 댓글이 박근혜 2년이 18년 같았다라는 댓글이라며. 어? 박근혜 집권 2년이 지 아버지 18년 같았다라는 그게 제일 쇼킹한 댓글이라며. 아니, 지지를 많이 받는 댓글. 자, 그러면 박근혜의 문제 그냥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박근혜는. 요게 뉴스케이에 나왔어 이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논란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부 타당한 해명도 있었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연말정산 논란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벌 감세, 기업 감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과 세부담이 늘어난 것을 확인한 봉급 생활자들의 불만 어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유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시 세액공제 제도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간이 세액표를 개정해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이 약 10% 줄어든 것도 환급액이 줄어든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으로 미리 떼간 돈이 적어졌으니 돌려받는 돈도 적어지는 것일 뿐이란 논리였습니다. 최 부총리의 해명에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사람은 종전엔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8%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9만 명으로 연간 4,700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공제율도 5%에서 2%로 낮아졌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근로소득 공제율이 종전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세금을 물리는 대상이 되는 액수가 적어진 것으로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500만 원 이하인 사람,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80%에서 70%, 50%에서 40%로 근로소득 공제율이 10%씩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가 3년간 전액 면제에서 절반 면제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최 부총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또 미혼 직장인은 자녀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제 개편 후 첫 연말정산이 실시되면 정부는 약 9천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전망입니다. 봉급 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언론들도 이를 집중 조명하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개개인의 조세 형평성보다는 기업 소득과 개인 소득 사이의 형평성을 따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가져온 세제 개편안은 MB 감세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법인세 정상화가 아닌 소득세 인상으로 메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벌 대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는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증세하지 않는 이상 무너진 조세 형평성을 회복할 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지난해 법인세는 1조 원가량 덜 거칠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우리는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하는데 막 떨려 죽겠어요.
내가 재작년보다 작년에 수입이 줄었는데 세금이 늘었거든. 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세금이 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이 또 무지막지하게 올라. 그거에 대한 두려움? 이게 좀 있어요. 아이, 누가 이렇게 채팅창을 또 깬 거야? 채팅창을 누가 깼어? 자, 하여튼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 이제 망치분이 했던 이야기 내나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부자들이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면서 가난한 서민들한테만 세금을 올린 건데, 이게 이 조세 저항이 왜 작년 올해 더 심해졌냐 하면, 실제로 이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세금 인상률이 더 높았다는 거. 아유, 우리 막 장렬하게 전사하는 벗들 살려주기 위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난 이제 2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평균 2.3%인가 그랬다며. 2.3%인가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가져왔는데, 그런데 그 세금 인상은 2배가 넘었던 거야. 경제 성장률보다 세금이 2배로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세금만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야. 특히 이 서민들, 중산층 서민들의 세금만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지. 그러면서 누구의 이 재벌들의 세금은 줄어든 상태로 깎아주는 걸 유지하면서 그 부족분을 우리 서민들한테만 이게 털어갖고 채우려는 거, 이런 게 문제다.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박근혜 정부는 답을 모를까요? 알아요. 박근혜 정부는 답을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박근혜 정부를 이끌어주고 있는, 소위 박근혜 정부를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재벌이잖아. 재벌하고 막 싸우는 척해요. 내가 볼 때 저것도 다 쇼야. 재벌하고 싸우는 척하면서 정말로 박근혜가 재벌하고 싸우고 있다면 왜 규제 완화하라고 그러는데? 규제 완화가 뭐야? 재벌들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재벌들의 특혜를 막는 장치가 규제인데 그 규제를 없애려잖아. 그러니까 재벌들 몇 명을 감옥에 넣고 이러는 거는 내가 볼 때 쇼예요. 여러분, 재벌을 감옥에 넣으면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지거나 재산이 줄어요? 그 얘기 들어봤지? SK 뭐 감옥에 갔어. 주가 떨어졌어? 안 떨어져. 그러면서 뭐 재벌 회장이 감옥에 가서 경영이 안 돼? 다 돼. 왜냐? 내가 구치소에 있어봐서 알아. 구치소에 가면 변호인 접견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면회는 하루에 한 번 딱 10분 동안 할 수 있어. 하루에 한 번 딱 10분 동안 할 수 있고, 가운데 가림막을 놓고 그 마이크를 통해서 통화를 하는 거야. 특별 면회라는 건 칸막이가 없는 데에서 딱 3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변호인 접견은 횟수 제한이 없어. 변호인이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올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구치소를 갔다? 구치소를 가가지고 나는 이제 변호인 접견을 진짜 재판 준비 때문에 변호인을 만났어. 만나고 헤어지는데, 근데 그 재벌 그룹 회장이 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맨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실에 하루 종일 나와 있는 거야. 와서 뭐 하냐? 신문 봐. 다리 딱 꼬고 신문 보고 앉아있어. 그 무슨 보온병 같은 데에서 뭐 차 따라 마시면서 신문 봐. 그리고 앞에 변호사 2명이 앉아갖고 지네 업무 처리하고 있어. 그게 뭐냐? 집사 변호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대기업 회장들은 그렇게 변호사들을 그 구치소로 불러서 변호인 접견실에서 떡하니 의자에 앉아갖고 신문 보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그 지시한 대로 뭐 사인할 거 거기서 다 사인을 받아서 가. 그러니까는 재벌이 감옥에 가도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재벌 기업의 주가에도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풀어줘야 된다잖아. 근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 안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데 뭘 이렇게 풀어주려고 지랄들이신지 모르겠어. 그거는 주로 누가 하는 거야? 언론에서
언론에서 계속 밑밥을 까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로 박근혜가 재벌들하고 뭐 맞짱을 뜰 마음이라면 규제 완화 얘기 왜 하냐고. 규제 완화가 뭐야. 대재벌이 중소기업 착취하고 대재벌이 노동자들 착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방어장치가 규제야. 그런데 그 규제를 없애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뭔데? 결국 재벌의 실질적 이득을 위한 거야. 또 정말로 그렇게 재벌하고의 싸움을 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이명박이 깎아준 10% 세금 왜 안 올리냐고. 이명박이요, 재벌들의 세금을 10%를 깎아줬어요. 걔네들이 내는 세금액의 10%를 깎아준 거야. 얼마나 많은 액을 깎아준 거냐고. 그래놓고 우리 같은 서민들 등쳐먹고 말이야. 그래놓고요, 이게 원래 33%에서 3%를 깎았던가? 그랬어. 그러면 이거 거의 10% 가까이 깎은 거예요. 그런데 3% 깎았다고 뻥치는 거야. 30 몇 프로에서 예를 들어 35%에서 32%로 3%를 깎았다. 그건 3%가 아니지. 30%에서 27%로 깎았다. 그러면 3%야? 10%야 그건. 맞지? 만약에 재벌들이 내는 세금이 30%였어. 근데 그걸 27%로 깎아줬어. 그러면 그걸 3% 깎은 거야? 10% 깎아준 거야? 10% 깎아준 거지. 그걸 지금 안 올리고 원래 정상대로 10%를 더 거두면 되는 거야. 재벌들이 10%만 내면 아무 문제 없어. 지방재정도 풍성화되고 복지 예산도 다 돼. 그걸 안 하면서 우리 가난한 서민들, 가난한 셀러리맨들의 유리시간만 털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국민들을 아주 등신으로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또 중요한 얘기 또 마저 얘기를 하면, 아니 아로 때문에 아로 활동을 했다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했잖아. 아로 활동을 했고 그 아로 활동을 했던 애들이 통합진보당의 주축 세력이기 때문에 해산을 했잖아. 헌법재판소가. 근데 어저께 대법원에서 아로의 실체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왜 그랬냐. 보니까 이게 헌재 소장이 문제인 거야. 이 헌재 소장을 여러분 기억나요? 박근혜 정부가 맨 처음 만들어질 때 헌재 소장을 누구로 찍었어? 기억나? 이동읍이라고. 이동읍이란 사람을 헌재 소장으로 박근혜가 내정을 했었잖아. 박근혜 측에서 이동읍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동읍이란 사람이 막 그 항공권을 깡을 하고, 이 깡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공권을 끊어서 돈으로 바꿨는지 어쨌는지 항공권 깡을 하고 공금 통장을 지 생활비로 막 뺏쓰고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무슨 좀도둑 같은 잡범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서 그 사람이 헌재 소장을 못하게 됐잖아. 여러분, 내가 그때 2013년에 돌아와서 처음 했던 방송 내용이 그거였어. 왜 박근혜가 그래놓고 이제 그 이동읍을 그러면 누가 지명했느냐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박근혜 인수위에서 그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명한 거다 이러면서 발을 뺐어. 그랬더니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거는 박근혜의 뜻이었다. 청와대의 뜻이 아니었다. 그렇게 밝힌 거야. 그래서 그게 이동읍이 박근혜 뜻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야. 그러자 박근혜가 발끈해가지고 그러면 국회에서 표결로 떨어뜨리라고, 표결로 반대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막 신경질 냈어요. 그게 2013년 2월달 일이야. 1월 말 2월달 일이야. 내가 돌아와서 처음 했던 일주일 안에 방송인데, 내가 돌아오는 날 2월 8일 날 이동읍이 그만둬. 이동읍이 2월 8일인가에 그 후보 사퇴를 한단 말이야. 헌재소장 후보 사퇴를 해. 그리고 나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 왜 이 박근혜 정권이 이동읍 같은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앉혔을까? 거기에 내가 볼 때 큰 뜻이 있다. 혹시 그때 내용 기억나요? 내가 그때 그런 방송할 때 물론 지금보다 절반밖에 안 들어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내가 그때 매우 중요한 말을 했어. 박근혜 정부에서 이동읍 같은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앉힌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헌재를 없애려는 거다. 기억나요? 혹시 내가 그 말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내가 헌재 소장을 이동욱 같은 사람을 안 치려는 이유는 헌재 무용론, 헌재를 무용지물로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거다. 그때 기억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지금 말이에요. 헌법재판소하고 어저께 판결이 난 다음에 계속 나온 얘기가 뭐냐면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보도가 나와. 이전에 없었던 보도인데 이전에 그런 보도 나왔어요?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 보도가 나온 적 있냐고. 없어. 근데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무용론, 그러니까 그 갈등설, 갈등 구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대법원은 당한 게 없어. 이미지 다친 게 없어. 누가 병신된 거야? 헌재만 병신된 거야. 그러면 헌재가 왜 이렇게 병신짓을 했냐? 헌재에 박관철을 불러다 놓고, 헌재 소장을 불러다 놓고, 막 국회의원들이 몰아댔잖아. 국회의원들이 막 국정감사인가 뭔가를 하면서, 국정조사인지 감사인지 하면서 막 모욕을 주고, 헌재 소장들아 대법원 이중대라는 둥, 왜 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냐는 둥, 그러면서 통진당에서 빨리 하라고 막 모욕을 줬어. 그래서 그 박관철이가 그 약속해 준 거 아니야. 올해가 가기 전에 판결하겠다고. 국회의원들한테 판결하겠다고 약속을 해준 거야. 그리고 약속대로 판결을 한 거야. 결론은 어떻게 됐어? 지금 어제 이석기는 아로는 인정 못 받았어. 아로는 무죄야. 아로는 실체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서 헌재가 이 대법원하고 다른 판결 내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야? 헌재 무용론이야. 헌재 무용론.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냐? 대법원 이중대다. 누구의 논리야? 대법원 이중대다. 누구의 논리예요, 이거? 새누리당의 논리야. 헌재 필요 없다. 대법원이 있는데 뭐하러 헌재가 있어야 되냐? 이런 논리야.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왜 생겼을까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왜 생겼느냐?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법원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고문해가지고 간첩으로 처벌하고 사형시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나온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가 박정희 전두환 때 법원에서 죄 없는 그 민주화 인사들을 잡아다가 간첩이다, 간첩단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 그 판결이 떨어지니까 죽인 거 아니야. 박정희 때 인혁당 같은. 그래서 법원이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는 것 때문에 대법원이 대법원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 때문에 87년 민주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만들기로 한 거야. 자, 어때?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 뭔가 이렇게 쫙 맞아 떨어지지 않아? 헌재가 왜 만들어졌냐? 이게 박정희 전두환 때 법원이, 즉 대법원이 법원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못하는 문제 때문에 헌재가 만들어진 거야. 대법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헌재를 박근혜가 이동읍을 지명해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헌재를 다굴해가지고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이번에 이석기 판결을 12월에 해야 된다고 막 쪼아가지고 판결 나게 해서 완전히 무용론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논리가 개 웃겨요? 그래. 아무나 이해되는 건 아니야.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여러분들의 이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얘기했네. 그래서 지금 이해를 못 하시겠죠? 예, 미안해요.
논리가 개 논리래요. 미안합니다. 논리가 개 논리라서 미안해요. 가서 개랑 같이 노르세요. 예, 여러분들의 고민 한 큐에 끝내드립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올리고요. 예, 이게 사실 이게 들어올 때 이거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이거 지능 검색을 할 수도 없고 진짜. 예. 이게 알아듣겠어요? 이거 되게 또 어려운 얘기였는데? 예, 솔직하게 얘기해봐. 잘 못 알아듣겠다. 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잘 못 알아듣겠지? 이게 알아듣는 사람이 10%도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박정희 전두환 때 법원이 권력의 신여 노릇을 했어요. 판사들이 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그 죄 없는 사람들을 유죄 판결을 내려서 징역을 10년씩 15년씩 살게 하고 사형도 시켰어. 그래서 87년 민주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재판소가 나온 거야.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법원이나 국회나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를 만든 거야.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언제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부터 정치적 판결을 한 거야. 정치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말도 안 된다. 그냥 탄핵 무효하면 됐어.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 뭐 그 수도 이전은 무슨 법, 관습헌법의 위반이란 둥 개소리를 하면서 헌재가 그때부터 주접을 떨었어. 그러면서 이게 이 새누리당이 그게 2004년에 노무현 탄핵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6년인가 5년에 그 수도 이전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노무현 때부터 헌재가 정치적 판결한 거야. 그러면서 이명박 때 계속 정치적 판결을 했고 지금 그러면서 박근혜 때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헌재가 원래 27년 전에 만들어질 때는 절대 권위를 갖고 있었어.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갖고 있었던 헌재였어. 그래서 이 헌재에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판결이 굉장히 권위를 가졌던 거야. 그런데 그 헌재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 노무현 때야. 노무현 탄핵을 한나라당이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헌재 권위가 흔들렸어. 정치적 판결하기 시작한 거지. 이명박 때는 이명박의 정치적 그 이익을 위해서 판결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박근혜 때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웃음거리가 된 거야. 이제는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지. 그렇게 헌재를 조롱거리로 만든 이유가 뭘까? 헌재를 조롱거리로 만든 이유. 헌재의 존재 자체가 박근혜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 헌재라는 존재 자체가 박근혜에게는 자기 아버지의 정치를 부정하는 존재로 보이는 거지. 자기 아버지 시절에 대법원에서 판결해갖고 죽인 거 아니야. 법원에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적 시킨 게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열 몇 명을 그렇게 죽였어. 그래서 헌재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에게는 자존심 상한 얘기지. 그러니 박근혜 입장에서는 헌재가 사라져야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라고 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헌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건 나의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보면서 드는 추측이에요. 안 그러면 저럴 수가 없지. 안 그러면 왜 헌재를 저렇게 조롱거리를 만들어? 왜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재를 불러다가 그렇게 모욕을 주고 12월 안에 판결 내리라고 막 윽박을 지르냐고. 결론은 뭔데? 대법원보다 못하다. 대법원보다 못하다라는 그 국민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헌재 무용론으로 가고 있는 거다. 왜? 헌재가 대통령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뭐 소설을 써보자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의 이 조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이대로 박근혜를 감싸안고 가다가는 이거 자기네들이 내년에 재선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작심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탄핵 소추를 했을 때 결정 내리는 게 누구야? 헌법재판소야.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를 탄핵 소추해서 박근혜의 권력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 없애야지. 그런 존재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 상하는 거 아니야. 자, 소설이야, 소설. 그런 소설도 쓸 수 있다. 물론 박근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박근혜가 그런 뜻을 품었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를 팔아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품은 거 아니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박근혜 뜻이 아니에요. 박근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박근혜를 팔아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놈들, 그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라는 추측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는 구제역. 이 구제역, 이명박 때 구제역 문제 굉장히 심각했던 거 알죠? 구제역 의심만 들어도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다 매장했어. 그거 알죠? 구제역이 이게 의심이 든다. 의심이 드는 어떤 게 발생이 되면 그 인근에 수천 마리를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산업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축산업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다시 축산업을 하고 싶으면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야. 원래 하던 사람은 그냥 유지가 되는데 새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줬을까? 첫째, 축산물 수입업자들에게. 우리나라 축산업이 사라지면 굉장히 큰 이익이겠죠. 그죠? 좌우지간 이명박 때 실제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그 무고한 생명들을 다 죽인 거야. 그래서 구제역 공포가 온 나라를 뒤엎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구제역이 퍼져나갈 때 초동대처 못해서 문제가 됐었단 말이야. 자, 그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축산물 수입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요즘에 구제역 얘기가 나오면 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뭔지 들어본 사람? 구제역에 대한 공포 얘기가 막 나오는데 항상 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 뭘까? 백신. 백신. 그러면 축산업자들은 뭔 얘기를 하냐? 그 백신을 놨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자 이 백신업자들이 그 백신을 주사기를 한 대를 갖고 5마리만 놔야 되는데 더 놔서 그렇다. 그러면서 백신을 왜 안 믿느냐라고 그래. 그래서 이 구제역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축산 농민들은 백신을 못 믿겠다는 거야. 그리고 백신업자들은 백신을 정확하게 주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백신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놔야 된다. 아니 그렇다고. 예. 그러면서 언뜻 그 옛날에 신종플루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면서 온 세계가 동시에 막 뉴스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신종플루의 공포와 위험이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었어. 막 몇십 명이 죽는다 어쩐다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갖고 온 나라가 힘이 열심히 뭘 했어? 백신을 사들였잖아. 그 다음 신기하게도 그 신종플루 얘기는 싹 사라졌어. 그 다음에 조류독감? 조류독감으로 죽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그 조류독감으로 죽어간다라는 그 뉴스도 그랬지. 그때 조류독감으로 죽어간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얘기가 막 나왔었어. 근데 나중에 사스였다. 사스. 조류독감이 아니라 사스.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의 아들이 죽고 막 그랬잖아. 그래갖고 사스 공포가 막 지배를 했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백신을 엄청 샀는데 백신 놓기도 전에 쓱 사라졌어.
사상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 기억나죠? 그 옛날에 90년대인가 옛날에 90년대에 만들어졌고 그 누구였지? 그 더스틴 호프만인가 나왔던 영화가 있었어. 무슨 바이러스 영화. 그때도 에볼라 바이러스 영화 아니었나? 에볼라 바이러스인가 뭔가 이런 바이러스에 관한, 그러니까 아프리카인가에 그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막 공포의 바이러스가 퍼진 거야. 막 치명적인.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이러스를 누가 퍼뜨린 거야. 그걸 누가 퍼뜨렸어? 그 나중에 핵심이 뭐였어요? 이게 이 생화학 무기로 개발된,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 무기죠. 그러니까 이제 병균 무기로 그 개발된 그 병균을 일부러 퍼뜨리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백신 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밝혀진 얘기잖아. 그게 2000년대 초반 영화였나? 2000년대 초반 영화였나? 그랬죠. 실제로 사스인가 신종플루였나? 그 온 세계에 공포를 몰아넣었던 그 바이러스를 백신을 만든 회사, 그 주식을 누가? 주요 인물들이 갖고 있더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나? 전직 국방부 장관이었나가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팔고, 그리고 전 세계 국민 세금으로 백신을 사들이게 해. 그리고 갑자기 그 질병 얘기가 쑥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쓰지도 못한 백신이 그렇게 많이 됐다는 거. 여러분 후쿠시마 때요. 여러분 기억나요? 후쿠시마에 뭐가 문제가 생겼잖아. 그때 마그네슘인가? 뭐였지? 확보해야 된다고. 그 무슨 약을 갖고 있어야 된다. 원전 터졌을 때 그 요오드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엄청 요오드 팔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그 요오드들은? 그 요오드들은 다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정말로 그게 진짜면 지금까지도 요오드를 우리가 막 사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막 품귀 현상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지? 이게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왔던 내용이 나는 가짜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 생화학 무기를 연구했잖아요. 옛날에 소련에서, 미국에서 냉전 시대에 생화학 무기를 연구했잖아. 그래서 병원균을 뭐 독일 나치나 일본 놈들이 우리 뭐 731 부대를 만들어갖고 우리 조선 사람들 붙들어다가 고문하고 이러면서 생체 실험했잖아. 그 생체 실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치명적인 병균을 만드는 거야. 치명적인 병균을 만들어서 그 치명적인 병균이나 질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게 대량 살상 무기야. 그게 옛날에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에서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고, 그 무기들이 생화학 무기였다고. 거기서 생화학 무기의 생이 뭐냐? 병균이야. 병균을,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치명적 바이러스들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퍼뜨려갖고 그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가령 일본에서 그 무슨 하얀 백색 가루의 공포? 백색 가루의 공포가 막 퍼진 다음에 뭐가 그렇게 많이 팔렸어? 방독면. 기억나죠? 백색 가루의 공포라 하면서 막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때 집집마다 방독면 하나씩 샀을걸? 응. 기억나죠? 그런 식으로 뭔가 어떤 그 사건을 하나 만들고 그 만든 사건과 동시에 뭘 팔어.
그리고 그게 만약에 항상 정상적인 용도라면 계속 팔려야 되는데 잠깐 팔고 사라져. 그러면서 그때 또 어느 제약회사의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원전 폭파됐을 때 몇 개 제약회사의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 그 틈을 팔아서 또 주식 장사라는 그런 놈들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그러다가 그냥 쓱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국민들은 그렇게 사들인 그런 무슨 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 백신이지. 백신, 방독면, 이런 기타 등등 집안에 싸놓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의 특징은 뭐야? 어느 정도 지나면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돌아?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렇게 돈 다음에 지금 또 도는 거 아니야? 또 이 백신이나 무슨 치료약이 그 몇 년 지나면 이제 유통기한 다 지났다. 그럼 또 돌리겠지. 그럼 또 사겠지. 그런 거 아니겠어? 구제역과 백신 이야기가 왜 같이, 이 얘기는 그냥 구제역과 백신 얘기가 자꾸 같이 나오길래 그냥 옛날 영화가 떠올랐다 이런 거야. 옛날 영화가 그냥 좀 떠올랐다 그런 얘기고요. 네. 자, 여러분, 그 다음에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 요거 일단 하나 보고. 내가 사실 숨이 차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얘기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꾸 숨이 차.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내란의 주체라고 지목된 지하혁명조직 아로의 실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란 음모는 무죄였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란의 주체로 지목된 지하혁명조직 아로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 음모를 합의했다고 하기엔 사전 모의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던 근거와 충돌합니다. 헌재는 아로가 내란 관련 회합이라며 사실상 실체를 인정했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아로를 통해 내란 음모를 한 점이 인정돼 통합진보당을 위헌 정당이라고 심판한 겁니다. 헌재 결정 당시에도 내란 음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먼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전국적 실행을 촉구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인복, 이상훈, 김신 등 대법관 3명은 피고인들의 선동에 따라 내란이 실행될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란 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피고인 7명 전원이 출석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이,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은 징역 3에서 5년, 자격정지 2에서 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후 변호인들은 공안 통치에 날개를 달아준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내란 선동죄를 꺼내 휘두른 역대 대통령은 박정희, 박근혜 2명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유신 정권 대법원 시대 판례를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방청한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기 싫다고 답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대법원 부근인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는 전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 시민단체 회원 등이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저께 이거 내가 했던 얘기니까 뭐 넘어가고, 어제 손석희 뉴스 봤어? 어제 손석희 뉴스 봤어요? 어제 손석희 뉴스에서 IS로 내몰리는 청소년들, 예, IS로 내몰리는 청소년 이야기 나왔잖아.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 났어? 존나 못생겨서 미안해요. 못생겨서 미안하다. 꺼져. 내가 어제 얘기한 내용하고 연결되잖아. IS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손석희 뉴스도 내 방송을 보나? 그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내가 어제 이야기했던 일베와 IS, 그리고 세계적으로 무슨 고스족이라든가 이런 그 어두운 그 청소년들의 모습, 그 뭐라나 사회적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가는 아이들의 원인은 뭐 때문이다. 경제 사회적 문제다. 경제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부모들의 능력을 돈으로 판정하고, 그리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해지는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세계적인 사회경제 현상이 소위 문제 고립되는 청소년들을 만들고, 그들이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 IS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고 있는 거다. 그러니 IS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는 건 사회경제적 문제다. 그게 내 어제 주장이었잖아. 이슬람 테러 조직으로 애들을 내몰고 있는 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빈부격차,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미 모든 게 판가름 나버려. 어린 시절에 아예 부잣집 자식들과 가난한 집 자식들이 그 진로가 결정되잖아요. 성장 조건이 달라버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예.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문제냐면, 빌 게이츠는 유태인이야. 빌 게이츠가 유태인 자본가인데, 그 사람은 유태인 자본가이면서 실제로 자기 재산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자기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에요. 주식 형태야. 그런데 그 주식 형태의 재산은 어느 때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 주식의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대주주 자본가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야? 이대로 가면 세계 경제가 몰락한다. 세계 경제가 몰락하면 뭐가? 자기네 재산이 반도 막 10분의 1로 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부자 증세를 외치는 거야. 미국의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도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들이랑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 개선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왜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이 하냐? 세계 10대 부자가 돼 보니까, 그리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세계 10대 재벌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우리들의 재산이 안정적으로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은 전 지구가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돼 있다. 소수의 대자본가들이 1%의 대자본가들이 세계의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세계의 다수가 가난한 이 현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 다시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자기네들의 재산 가치가 반감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한 거야.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원래 우리의 자유시장 경제는,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출발선이 같아야 의미가 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부잣집에 태어났던, 똑같이 가난하다고 해서 교육을 못 받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교육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출발선을 갖게 만들어줘야 거기 너가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똑같이 다 해줬어. 이 다음부터는 네 노력의 성과야 라고 해야 사회적인 명분이 있는데, 지금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과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선이 달라. 이러면 이 구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불안 요소가 된다는 거야. 사회 안전망을 해치게 된다는 거야. 그게 그들의 고민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만 알아들어.
더 이상 뭐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그러면서 어저께 손석희 뉴스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작가 겸 철학자가 나왔어. 그거 봤어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작가 겸 철학자가 뉴스 대담을 했어요. 그 뉴스 대담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게 뉴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맨날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왜. 그 끊임없이 속보를 던지고, 내용 없는 속보를 던져서 중심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한다. 그게 알랭드 보통의 주장이더만. 그거 봤어요? 예. 뉴스의 시대라는 책을 쓴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끊임없이 자극적인 뉴스, 내용 없는 속보를 연발해서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게끔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 말 중에 망치 부인이 왜 그랬잖아요. 나는 편파 방송한다. 내가 늘 그랬잖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나는 피해자 편, 약자 편이다.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버퍼가 있어요? 지금 방송 들어왔어요? 방송 제대로 돼? 버퍼야?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작가 겸 철학가가 어저께 손석희하고 대담을 했어. 그 대담 영상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좀 올려주시고요. 그 망치 부인이 맨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고 본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 무조건 약자 편을 들어야 된다. 왜? 강자와 약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 강자가 반드시 이겨. 즉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이란 얘기는 강자 편을 드는 거야. 내가 강자와 약자 사이에 약자 편을 들어줘야 내가 나보다 강한 놈한테 당할 때 사람들이 내 편 들어준다. 그 얘기를 했어요. 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나는 중립은 없다고 본다. 거기서 중립을 지키면 가해자 편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자 편 들어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었어.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KBS, MBC, SBS, YTN, MBN, TV조선 채널A가 공정보도할 때까지 국민 편파적 방송을 한다. 이게 내가 2008년에 만들어서 2010년에 채널A랑 이런 걸 보충을 한 거야. 옛날엔 KBS, MBC, SBS가 공정보도 할 때까지라고 했었어. 그런데 이제 이 종편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공정보도 할 때까지 국민 편파적인 방송을 지향하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주관적 시사수다방이다 라고 내가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망치부인 방송은 객관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편파적이다. 내가 편파적이란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 편파적인 방송한다. 국민 편파, 약자 편파, 서민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어이없어 하면서 갔었어. 그런데 어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많은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건 무책임한 거다. 차라리 좋은 편파적인 게 더 낫다. 그 얘기 들었어요? 내가 맨날 나는 편파 방송한 사람이다. 국민 편파, 서민 편파, 약자 편파 방송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어제 그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그 무책임하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가 판단해. 그러면서 던질 게 아니라 차라리 정의로운 편파 방송을 하는 게 낫다. 좋은 편에 서야 된다.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 동영상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사실 되게 어려운 영상이야. 되게 어려운 영상이라서 제가 좀 늦게 틀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좀 모자란 애들은 들으면서 또 딴짓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만 들으세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이야기 되게 소름 끼쳤어. 내가 했던 얘기랑 너무 물론 나는 되게 이제 그 무식한 수준으로 얘기를 했고, 이 알랭드 보통은 되게 멋있게 얘기를 했어. 근데 핵심은 같아. 이 잘생긴 남자가 이게 어려운 말로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 자,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배로 보이는 건 네가 일배이기 때문이야. 예.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내용들이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들이 이 사람의 책에 담겨있다는 얘기야.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요, 어제 이걸 보면서 되게 놀랬어요. 내가 그동안 이 방송을 해오는 과정이 옳았는가? 내가 이제까지 나는 언론인이지만 나는 뭐 국민 편이다, 약자 편이다, 그렇게 편파 방송을 주장해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그 방송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적극적 지지를 하는 걸로 난 느껴졌어요. 이 사람도 69년생이야?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망치 부인의 방송을 봤던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았어? 나는요, 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맨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방송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속보 못 올리게 했잖아. 나는 우리 방송에서 속보를 못 올리게 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막 그 뉴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의 의미를 해설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를 어떻게 재밌게 하느냐가 내 방송의 모토였다. 그래서 내가 막 욕을 연구하고 그 대중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를 해왔잖아. 봤네, 봤어. 그죠? 근데 내가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이 사람이 책으로 냈다는 거야. 저작권을 요구해달라? 아니,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명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알랭드 보통의 망치 부인은 어떻게 알겠어?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시기에 알랭드 보통의 망치 부인을 나는 100% 모를 거라고 봐. 그런 알랭드 보통이 어떻게 망치 부인이 해왔던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 있냐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예. 알랭드 보통의 주변 사람이 나를 알겠어. 저 스위스에서 태어나가지고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그리고 영국에 사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어떻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그동안 이 9년 동안 이 아프리카에서 해왔던 일을 저렇게 책으로 써낼 수가 있냐고. 뭐가 느껴지냐면요, 지금 이건 난 메시지라고 봐. 예,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에게 얘기하신 그 깨달음도, 저 사람 깨달음이 있으니까 책을 썼을 거라고. 나에게는 저렴한 언어로 깨달음을 주시고, 저 알랭드 보통에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로 깨달음을 주신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난 이게 메시지라고 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노자와 공자가 동시대 사람이고, 장자와 맹자가 동시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노자, 그 다음에 공자, 부처 다 비슷한 시대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 거의 비슷한 시대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기원 전후에 예수가 태어나서 그 내용을 전부 다 통합해서 예수의 사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 같은 메시지를 다른 목소리로 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와 노자와 부처가 했던 이야기들이 예수의 사상으로 통합이 돼요. 그걸 이 마호메트는 중동 사람들에게 맞게끔 표현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봐. 물론 예수는 메시아예요. 구원을 받을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 나는 개신교 신자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불자들한테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싫다고 그래요. 왜? 불자들이 원하는 건 뭐야? 해탈 성불이야. 불자들이 원하는 건 해탈이고 성불이지 구원이 아니야. 구원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그 부처가 이야기했던
정말 이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너가 모든 이 미물에게도 애정을 갖고 그리고 그들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적선해라. 선을 쌓아서 너의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너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존재가 돼서 절대적 깨달음을 얻어라. 그러면 너와 이 우주가 하나가 될 거다. 이게 해탈 아니야. 성불이고. 그런 사람한테 구원, 예수 믿고 하나님이랑 관계 회복하라면 관심이 없지. 나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다고 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종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라고 봐요. 그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어떤 종교 형태로 다가가셔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다라고 나는 봐.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알랭드 보통에게 나와 같은 깨달음을 주셨을 거라고 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서로 교류한 적도 없이 살아왔지만 우리는 동시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다. 그 망치 부인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일베가 볼 때는 일베로 보이고 망치 부인을 그 목사님이 볼 때는 선지자로 보이고 스님이 볼 때는 보살님으로 보이고 수녀님과 신부님이 보실 때는 신실한 자매로 보이는 게 망치 부인이다. 나를 어떻게 보냐는 너의 수준이다. 내가 빨갱이로 보이면 네가 빨갱이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 망치 부인이 빨갱이로 보이고 좌좀으로 보이면 네가 좌좀인 거야. 망치 부인이 미친년으로 보이면 네가 미친년인 거고.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하는 욕은 너 자신에게 하는 욕이야. 뭔 말인지 알았어?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요 사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끝내면서 든 생각이 내가 1월 5일부터 3주 동안 했던 방송의 내용이 1월 5일부터 3주 동안 했던 방송의 내용이 뭔가 하나의 이렇게 그림으로 완성된 느낌이야. 좀 그런 느낌이 좀 오세요? 나는 오늘 내 방송을 하면서 내 스스로는 지난 3주 동안의 방송이 하나의 어떤 그 완성체, 그러니까 퍼즐이 오늘 맞춰진 느낌. 예. 그러니까 3주 동안 우리가 어떤 퍼즐을 맞춰왔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딱 알랭드 보통의 저 인터뷰로 맞춰진 느낌? 한번 이 지난 망치 부인이 1월 5일부터 오늘까지 방송한 내용 한 14편 되는데요. 그 14편의 방송을 진지하게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래요. 제가 볼 때 그동안 8년 동안 했던 방송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 이 14일 동안의 방송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게 뭔지 비판하고 싶으면 그 14일의 방송을 다 봐. 그리고 비판해. 그러면 토론에 응할 테니까. 예. 자, 오늘 방송은 아휴, 한글은 자음부터 쓰는 거야. 띠떼야. 예. 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 괜히 나 혼자서 막 만족하고 여러분들께는 별로 감동이 없는 그런 방송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라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겨울이 돼야 소나무가 보인대죠. 예. 우리 검은 속내님, 장난감 선물님, 민주 꿈투리님, 나연님, 좋은 방송님, 막걸리나님을 비롯해서 와우님, 또 라쿠카라차님, 또 귀여운 맘님, 기타 등등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방송을 안중근은 장군님, 고든빛깔님, 또 보통삼님, 추니미호님, 봄햇살처럼님 감사드립니다. 어이님도 감사드리고요. 국민TV 무기맘님, 앵그리맘님, 나짜님, 까미오님, 녹색설사님, 친절한 택시님, 보통삼님, 별들의 본향님을 비롯해서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중에 후원하신 거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해요. 제가 감사 인사 드리다가 하려는 주제를 까먹을까봐 그랬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승거리님, 새싹들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막 방송하기가 힘든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잠을 못 자서 오늘 방송 못 하겠다 그럴까. 근데 강하게 아니다, 오늘 방송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방송 안 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오늘 방송으로 해야 될 말이 있다,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장승거리님, 색싹들님, 페더21님, 이슈님, 문마콜택시님, 영동2984님, 바질향님, 또 한문님, 준희님, 끝없는 전진님, 감사합니다. 사실 망치분의 방송은 아무나 알아듣는 방송은 아니에요. 이게 아는 게 좀 있어야 들리는 방송. 예,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가슴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얼만큼 느꼈는지는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지 제 능력이 아니에요. 예, 눈은 마음이다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적 지도자가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란 인물이 나옵니다. 황소시대님 감사합니다. 망해가는, 곧 멸망할, 심판받아 멸망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랐으니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 저 새끼들은 망해 마땅한 것들이다. 도망을 갔다가 그만 그 배가 풍랑에 휩싸이고 이것이 자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 그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고래를 타고 고래 뱃속으로 삼켜져서 결국 니느웨 해변가에 뱉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느웨가 심판받을 거다, 그 얘기를 열성적으로 전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반나절 동안 이러다 망하지 그리고 돌아다니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망하는 모습을 기대에 차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반나절 동안 대충 무성의하게 외친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는 크게 회개하여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대대적인 하나님께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 요나서의 주제죠. 요나가 막 외칩니다. 그 자기를 가려주던 호박잎이 말라버리니까 막 짜증을 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한낱 호박넝쿨이 말랐다고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나는 저 많은 인간들이 나의 심판을 받고 죽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겠니?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도 중계방에서 무참히 학살당하는 벌레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미안하다는 생각들도 들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어쩌면 진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장렬히 전사해 간 벌레들에게 안 됐다는 말과 더불어 너네 아이디 또 있지? 월요일날 다시 와. 예. 지금도 우리 채팅창에 일기를 쓰고 있는 우리 시발놈, 병신년이라고 일기를 쓰고 있네요. 그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병신년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뭔 말인지 알았어?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드리고, 그리고 추천해주신 3,134분께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방송 시작되자마자 달려왔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 큰 욕심 아니잖아요. 예, 큰 욕심 없이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건 서민이 행복한 나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자유와 평화가 공존하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바랄 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잡아넣고 때려잡고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는 길이 참 쉬운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여러 사람이 가면서 길이 생겼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 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사랑한다는 말씀,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란다는 말씀 전하고요. 가족분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말 되시기 바래요.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전투적으로 만납시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나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알람도 보통.